안녕하세요. 오진근의 쏙쏙경제 오진근입니다. 오늘은 2월 21일 토요일 주말입니다. 주말인데 불구하고 경제 뉴스는 계속 폭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상당히 우리 문재인 정부에 내놓고 있는 또는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는 우울한 정책 소식들이 대부분이고요. 입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히 요약한 자료를 한번 올리면서 같이 한번 올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경제 기사를 쉽게 해설해 드리는 명품 시사 해설 2월 21일자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저희가 이제 주요한 시사 해설을 해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주요한 내용에 대해서 심층 분석도 해 드립니다. 국회에 너무나 많은 악법들이 지금 상정돼 있고, 정부 거대 여당을 등에 업고 강도 높게 그냥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악법에 대해서 한번 좀 해설해 드리는 악법 타파 시간을 갖고요. 그 외에 전문가나 청년 토크, 대담 청년 토크, 명제 읽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구독을 하시는 분들에게만 업로드하면 바로 구독이 되도록 해 드리고, 알림 설정을 하면 또 인제 바로 연락이 되도록 그렇게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보면은 4차 지원금을 두텁고 넓게 지원하라는 문 대통령 지시가 있었고, 공공일자리 90만 개 중에서 66%가 27만 원짜리 공공 알바다, 그런 얘기고요. 전국민 위로금 지원 발언도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소득 격차 악화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성과는 또 자화자찬을 또 했습니다. ILO 비준안이 속도를 내고 있고요. 어 벤처의 차등 의결권이 이번에 쿠팡 뉴욕 증시 상장을 계기로 해서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고, 부산 보궐선거를 앞두고 가덕도 신공항에 예타 면제가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반도체 배터리나 히토류 같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라는 미국 대통령의 바이든의 행정명령이 준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쿼드, 미국, 일본, 호주, 인도를 연결한 쿼드에서 한국은 소외되고 있어 앞으로 새로운 통상 질서에서도 소외될 우려가 있다, 그런 얘기고요. 실물 경제에서 소비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부동산에서 공공주도 부동산 사회주의가 만연하고 있다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금융 쪽에서 위안화 결제 비중이 소폭 상승하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산업 쪽에서 미국 화성 탐사선이 화성에 안착을 했다는 즐거운 뉴스가 있고, IT 기업의 경제 권력 장악이 더 가속화되고 있다, 그런 얘기고, 증시 쪽에서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고요. 암호화폐 쪽에서 비트코인이 5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중국, 미국, 한국에서 채굴 러시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우선 먼저 이제 대통령의 4차 지원금을 넓게 주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홍남기 부총리와 이낙연 대표의 갈등 속에서 이낙연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그런 얘기인데요. 홍남기 부총리가 그동안에 8.8대를 해서 이번에는 좀 승기를 잡나 했더니 역시 여전히 이번에도 아마 승기를 못 잡는 것 같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10조 원 이내에서 운용이 돼야 된다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낙연 부총리는 20조, 30조까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통령이 이렇게 힘을 이낙연 대표에게 실어주면서 한 20조 안팎의 굉장히 많은 4차 지원금이 나갈 것 같습니다. 보선을 앞두고 이건 완전한 선거 파퓰리즘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데요. 왜냐하면 1차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 간 것도 14조 원이었고, 2차, 3차가 선택적 지원이었는데 7조 원, 9조 원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선택적이라고 하면서 20조 원이 나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 많은 돈이 지금 어려운 재정 여건에 불구하고 나간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대통령이 공공 일자리를 90만 개
를 만들어내라. 특단 대책을 주문했는데 그 59만 개가 월 27만 원짜리 용돈 일자리다. 특히 그 노인 용돈 일자리 대부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노장년들이 퇴직하고 나면 정말 갈 데가 없는데 최저임금만 좀 탄력적으로 해 주어도 나이 드신 분들에게 그분들이 한 200-300만 원 내외를 한 200만 원 안팎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데가 많습니다. 뭐 요새 아파트 경비가 많이 해고되어 있습니다만 최저임금 적용 때문에 아파트 경비도 탄력 적용하면 할 수가 있고 판매원의 마트에 판매원도 할 수가 있고 주유소 주유원도 할 수가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은데 노장년에게도 최저임금을 똑같이 적용하니까 한 300에서 350을 지급해야 되고 또 점심도 제공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채용이 안 되거든요.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노인 빈곤이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인제 그러다 보니까 뭐 월 27만 원짜리 공공일자리를 이번에 59만 개를 또 만들었는데 작년에 한 70만 개를 만들어내서 통계상으로 일자리 증가에 크게 기여하면서 실제로는 노인 빈곤 용돈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6%가 월 27만 원 용돈 일자리를 만들어내도 되겠냐는 칼럼이 실렸고요. 게다가 또 전 국민에게 위로지원금을 꺼냈습니다. 이 전 국민 위로지원금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요. 지금 4차 재난지원금도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또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둔 다분히 대선을 염두에 뒀다고 볼 수 있는 전 국민 위로지원금을 꺼냈습니다. 위로지원금. 참 이게 말이 그런데 이게 전 국민이 으쌰으쌰해서 사기 진작 지원금이 필요하다. 지금 이게 말이죠. 개인 돈입니까? 이게 무슨 전체주의 국가나 옛날에 왕정 시대에서 있을 법한 그런 발언.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지원금을 어 지급한다. 뭐 이런 얘기. 정말 바람직하지 않는 그런 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나왔습니다. 서울경제도 인제 4차 지급도 안 했는데 5차 지원금 예고하는 이게 제정신인가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노골적으로 선거를 매수하는 것은 나라 망친다. 제가 어제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재정을 확 푸는 것은 마치 그리스의 파판드레우 수상이 국민이 원하면 뭐든지 해 준다고 했다가 결과적으로 재정 위기를 어 와서 나라를 파탄에 몰고 간 거나 그다음에 인제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이런 사람들이 차베스가 결과적으로 이번에 이제 차베스가 1999년에 집권하고 다시 인제 암으로 죽고 마두로가 물려받았는데 너무 본래 정권을 정당하게 정당성이 약한 정권이 이런 과도한 복지를 하면서 돈을 막 풀다 보니까 풀고 복지하니까 세금이 안 들어오니까 돈을 그냥 많이 푼 거죠.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죠. 정부가 좀 빚지면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서 메꾸면 되지 않냐. 그러면 국민은 오히려 잘 산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돈을 많이 푸는 바람에 결국은 연간 33만%라는 인플레이션. 하루에만 100% 올라가니까 일해가 돈 벌어봤자 하루에 100% 올라가는 가니까 가난에 빈곤의 늪으로 빠지게 되죠. 그래서 그 베네수엘라가 계속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못 살게 되니까 300만 명 정도가 베네수엘라를 탈출해서 콜롬비아를 거쳐서 미국에서 받아주지도 않는데도 받아준다는 보장도 없는데도 걸어서 탈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는 걸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데도 우리나라는 무조건 이 돈을 풀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그러면서 그걸 또 뒷받침하는 말도 안 되는 국채는 중앙은행이 인수하면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국가의 비들지는 것은 국민이 오히려 잘 살게 하는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일본 같은 데서는 국가 부채 비율이 240% 같지만 문제가 없는 게 일본하고 미국하고 일본은 국제 기축통화의 엔화가 기축통화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본하고 미국 간에는 상시 무제한 통화 사업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그만큼 그래서 아베 때도 지금도 그렇고 미국하고 밀착되어 있는 거예요. 엔화가 기축통화인데 불구하고 상시 무제한 통화 사업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이 언제든지 필요하면 달러를 갖다 쓴다는 거예요. 외환위기가 전혀 있을 수 없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만큼 대미 외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발행한 국채는 대외 신도가 언제나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도 사고 내국인도 사고 하면서 지금 위기가 오지 않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미국하고도 멀어질 뿐만 아니라 2008년도에도 미국이 통화 사업을 제공 안 했으면 우리가 위기가 왔을 거예요. 지금은 미국과 계속 멀어지면서 중국으로부터 중국과 통화 사업은 중국 위안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위안화 오히려 우리가 도와줘야 될 그런 상황에 지금 돼 있습니다. 위안화 받아가 뭐 합니까?
자, 그래서 이게 정말 나라를 경영하는 안목이나 국제적인 시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인제 이렇게 큰 정부 정책, 좀 계속 정부 만능주의로 가면은 그런 재정 위기가 오는 거죠. 이들 정책도 정부가 재정만 풀어서 한다는 얘기고 민간이 주도하지 않는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대통령이 지금 이런 발언을 했어요. 소득 고용 격차 악화됐는데 역대 최고의 성과를 냈다고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건데 제가 여기 보면은 다른 언론에서도 "지금 쏟아부을수록 소득 격차는 더 커졌는데 무슨 소리냐." 하는 게 나와 있고요. 제가 그걸 좀 통계를 한번 보여 드리면은 바로 이게 우리 통계청에서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나온 건데 여기 보면 인제 1 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가계에서 1 분이 그러면 전체 가구 중에 하위 20%가 1 분이고요. 2 분위는 그다음에 20% 이렇게 해서 5 분위로 나눠 보는데 1 분위는 이 빨간 게 보면 전부 공적 이전이에요. 파란색은 근로소득인데 근로소득은 1 분위, 2 분위 이게 전 가구의 40%가 근로소득이 감소했고 3 분위조차도 근로소득은 증가율이 제로입니다. 반면에 1, 2, 3, 4분 1, 2, 3 분위가 전부 공적 이전은 16% 19%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1, 2, 3 분위 60%가 정부에서 배급받고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참 이게 큰 문제입니다. 4 분위, 5 분위는 이게 인제 빨간 것이 주로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 주는 돈이 한계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옆에 본 것처럼 요게 인제 2019 년이고 요게 2020 년인데 2019 년에 비해서 2020 년에 소득이 더 악화된 거 이거 올라가면 악화되는 이유가 이 비율이 뭐냐면 5 분위 배율이라고 그랬어요. 1 분위 소득에 대해서 5 분위의 소득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갈수록 5 분위 소득 1 분위 소득이 적다는 얘기니까 소득 분배 구조가 악화된 거죠. 2 분기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3 분기도 악화됐고요. 4 분기도 전년 동기 악화되고 전반적으로 소득 분배도 악화되고 소득도 전부 상당 부분이 그러니깐 돈을 정부로부터 이전받아서 살고 있는데 요걸 좀 통계가 하나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어 소득 격차가 예를 들어 1 분위 가구 근로소득은 590,000 원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590,000 원밖에 안 되고요. 대부분 이제 그러니깐 거의 그보다 더 많은 6,000,000-700,000 원 정도를 정부에서 받아서 쓰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문제가 뭐냐면 국민들이 정부의 배급 의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미 벌써 우리나라는 배급 국가에 들어간 거예요. 높을수록 국민들은 정부에 꼼짝을 못 하게 되죠. 그리고 정부가 돈 주는 것을 예 중독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마치 시혜를 베푼 것처럼 "사기 신장을 위한 지원금을 더 지급해야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얘기인 거예요. 사회주의 국가는 예 공통적인 것이 전 국민을 이번에 제가 엊그제 제가 하고 있는 북콘서트에서 자유시장연구원에서 하는 북콘서트인데 제가 원장으로 있었는데요. 어 그 유명한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이라는 책을 같이 인제 읽고 토론하는 건데 거기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의 가장 공통점이 뭐냐면 중산층을 붕괴시키는 것이다. 중산층을 붕괴시켜야 모두 배급 구조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정부에 꼼짝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 국가의 체제죠.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죠. 우리가 보통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약간 혼동하는데 자본주의는 시장 경제에 걸 중심으로 된 것이 인제 자본주의라고 그래요. 기업가의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 경제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시장 자본주의고 사회주의는 공공부문이 큰 거죠. 지금 우리나라처럼 공공부문을 키우는 거예요. 세 번째 공산주의는 아예 그냥 생산 수단을 공유하는 거. 그래서 공산이라고 그래요. 생산 수단을 공유한다고 그랬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실패했다는 게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큰 정부 정책을 주장하면서 국민들이 이렇게 배급 구조로 몰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대 최고 성과를 냈다." 뭐 이런 얘기. 자 그다음에 또 인제 한 가지가 ILO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외통위에서. 본회의에서 이달 26 일에 통과시키고 3월 초에 ILO 비준안을 선포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지금 큰 문제가 뭐냐면은 ILO 비준의 제일 큰 문제가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지난번에 인제 12월 9일 날 그야말로 12월 9 일을 완전히 입법 폭거라고 제가 여러 언론에서 명명을 했는데 그때 인제 기업규제 3 법을 통과시키고 노동 3 법을 통과시켰는데 그 노동 3 법 중에서 바로 해고자와 실업자를 노조원이 되도록 허용한 거죠. 그것도 유급 노조원으로. 그다음에
노조원들이 사업장을 증거를 파업하는 것을 허용했죠. 이것이 큰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해고자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나라 해고도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고가 현재 해고시키려면은 최악의 몇 년간 최악의 고가를 받아야 되고 업무 성적이 평가죠. 그다음에 한 1년 정도 그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연수를 시켜야 되고 그리고 복귀해 가지고 일을 한 2-3년 해 가지고도 고가가 나쁘면 그때 해고가 가능하도록 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해고가 불가능한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고를 못 시키다 보니까 게다가 정년 연장까지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 신입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중에도 해고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정말 최악의 경우죠. 그리고 기업에 대한 적개심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사람을 다시 노조 임원으로 들어오게 허용해 주고 더 큰 문제는 실업자의 노조 허용입니다. 노조 임원입니다. 실업자가 누굽니까? 불특정 다수예요. 본래 노사관계라는 게 고용자와 노동자와의 관계인데 이거는 완전히 노사관계를 벗어난 불특정 다수가 노조 임원으로 들어옵니다. 쉽게 가면은 전문 노동운동꾼들이죠. 그들이 들어와서 임금을 받으면서 마음에 안 들면 생산시설을 점거하고 파업하고 그러면은 도대체 우리나라 기업들이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그렇지 않아도 노사 관계가 세계 월드 에코노믹 포럼이라 세계경제 포럼에서 발간한 분석에 보면 세계 144 개국 정도 조사 대상 중에서 120에서 30건 정도로 맴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문제가 노사 관계인데 이걸 더 악화시키는 법을 통과시키고 이걸 가지고 인제 ILO의 비준을 협약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노동계에서는 그것도 부족해 가지고 특수 근로자도 노조에 가입해야 되고 5인 이하 노동자들도 기업도 주 52시간 적용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업별 노조 중심인데 산별 노조까지는 얘기 안 했지만 좀 더 노조 자율적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고요. 끝이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현재 지금 현재 그런 악법들이 지금 현재 우리 여기 보면 국회에 노조 출신들이 워낙 많이 들어가 있고 지금 환경부 장관도 노조 출신이죠. 이번에 쿠팡이 미국 증시에 상장하는 계기로 해서 차등 의결권 제도가 인제 도입될 전망입니다. 근데 차등 의결권이 완전히 반쪽이죠. 예를 들면 차등 의결권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여기 좀 화면이 적습니다마는 벤처 기업이 어 지분이 30%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30% 이상. 그러니까 기업을 그동안에 키워오면은 기업이란 게 처음에 예컨대 한 10억 정도 들여서 투자를 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기업을 하는 과정에 돈이 더 필요해서 다시 10억을 외부에 투자받았으면 5대 5가 되는 거잖아요. 그 처음에 투 경 기업을 시작한 사람은 경영권을 못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더 키우면은 한 뭐 더 기업이 크자 100억 정도 받았다 그러면은 처음에 경영한 사람 창업한 사람의 지분은 몇 프로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거의 경영권을 상실하게 돼요. 그래서 기업이 커지를 키우기가 겁이 나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의 가장 꽃이 자본시장인데 자본시장이 왜 중요하냐면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아서 기업을 키울 수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근데 여기서 딜레마가 기업을 키우면은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든 것처럼 대주주 창업주의 지분율이 너무 작아지기 때문에 경영권을 위협받는 지금 우리나라 그래서 그래요. 경기가 빨리 성장하는 과정에서 대개 대주주 지분이 뭐 4-5%로 떨어졌어요. 기업이 커져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또 일각에서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 얘기로는 "아니 대주주 지분은 4-5% 밖에 안 되는데 경영권을 장악하면 되느냐." 뭐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동안에 기업이 커서 고용을 엄청 창출해 주고 일자리를 만들어내 준 건 생각 안 하고 법인세를 낸 거 생각 안 합니다. 오직 그냥 경영권 장악 문제만 비난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차등 의결권이라는 게 등장한 겁니다. 예컨대 뭐 한 주당 10%의 뭐 의결권을 10 주의 의결권을 준다 한 주당.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분에 쪼끔만 갖고 있어도 경 기업을 지배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 그 경영권 박탈에 걱정 없이 기업을 키울 수가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 자본주의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본주의의 중요한 핵인데 우리는 그걸 인정을 안 해오고 있긴 안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쿠팡 같은 데가 미국 가서 상장하는 미국은 왜냐하면 뉴욕 증시는 전부 다 차등 의결권 여긴 미국, 중국,
영국, 인도 다들 차등 의결권을 허용하고 있거든요. 2013년에 알리바바가 뉴욕 증시 상장할 때 홍콩 같은 데서 인정을 안 하고 있었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홍콩도 차등 의결권을 도입했죠.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두 가지. 하나는 처음에 벤처기업의 그 대주주가 30% 이상 지분을 갖고 있어야 한다. 기업을 그동안에 키워왔으면 30% 안 되는 대주주가 많아요. 두 번째로는 그건 비상장 기업만 그렇게 허용해주고, 만약 그 기업이 상장을 하면 3년 이내에 차등 의결권을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실효성이 없는 거죠. 3년 이내에 기업을 더 키워야 되는데 폐지하면 과연 이걸 차등 의결권 제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지, 허울뿐인 차등 의결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가덕도 공항, 이게 본회의 26일 처리한다고 합니다. 이게 참 정말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가덕도 공항이 사업 매도 5조 원 드는 엄청난 건데 15년 동안 논란을 해오도 아직 결정을 못한 건데 한 달 만에 출석 합의한다.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말 5조 원이 들어간 엄청난 국책 사업은 좀 신중히 결정을 해야 됩니다. 선거를 떠나서. 지금 대표적으로 제가 전남에 있는 무안공항 같은 경우에 제가 무안공항을 직접 가봤기 때문에 알아요. 제가 여러 사람들과 같이 방문했는데 비행기가 이착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불을 꺼놓고 있고요. 직원들만 불을 꺼놓은 데서 앉아 있어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앉아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가덕도가 안전성 문제가 있고 많은 조종사들도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 건가요? 영남은 지금 그렇잖아요. 이상하게 호남 쪽에는 비행장이 많고 강원도도 비행장이지만 영남은 비행장이 김해공항 하나밖에 없어요. 제대로 된 공항이 아마. 그걸 가덕도에 만들면은 경북하고 경남이 또 없고, 경북의 비행장은 공군 비행장을 쓰고 있죠. 가덕도에 만들어지면은 경북 사람들 완전 못 쓰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가덕도 공항 주장은 호남은 뭐 죽다 깨나도 그냥 좌파가 다 100% 거의 99% 지지가 되고 있고요. 영남을 TK, PK로 분할시키기 위한 여당의 전략이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보선을 앞두고 야당까지도 지지를 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좀 더 길게 생각해야 될 그런 국책 사업은 좀 더 길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선거를 떠나서 생각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너무 조속히 처리된다는 걱정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드디어 중국이 히토리 수출을 통제를 하기 검토를 하는데,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어떤 통계는 또 80%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히토리가 왜냐면 반도체나 지금 가장 중요한 4차 산업혁명에 꽂힌 반도체에도 가장 필수적이고, 그다음에 여러 방위 산업에도 중요한 건데, 지금 미중 간의 통상 분쟁이 격화되면서 바이든 집권 후에 더 격화되고 있어요. 오히려 중국이 드디어 히토리 수출 통제안을 들고 나오자 바이든은 해외 의존도를 점검했는데, 바이든 반도체, 배터리, 히토리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라고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첨단 소재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동맹 외교에 한국이 갈 자리가 없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미국, 일본, 호주, 인도로 구성된 쿼드 4개국으로 구성된 대중 그런 이제 외교 안보 체제가 엊그제 18일 날 외교장관 회담을 했는데 한국은 참여치 않았습니다. 지금 말이죠. 일본은 미국과 더 밀착돼가지고 쿼드 사무국 역할을 일본이 한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본은 미국과 이렇게 밀착되는 이유가 그런 대가로 미국과 일본은 상시 무제한 통합 사업에 체결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절대로 외환위기가 일어날 수 없는 국제적인 신용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가 된 겁니다. 자, 우리는 계속 북핵이나 중국을 견제하는데 엇박자를 내면서, 사진이 잘 재밌게 나왔는데 우리 정의용 장관은 외톨은 따로 있고 이 4개국은 모여서 협의하는데 특히 정의용 장관이 취임한 지 한여흘 됐는데도 일본 외상과 통화도 안 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가 어긋나면은 일본이 중심이 돼서 움직이고 있는 CPTPP에 가입을 못합니다. CPTPP라는 게 포괄적 점진적 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인데, 우리가 거기 가입 안 하면 해양 국가에
통상에 큰 지장이 초래될 수가 있고, 우리는 중국 주도 RCEP이라고 하는 지역 포괄적 동반자협정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자연 중국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국 쪽으로 기우느냐, 미국, 일본 쪽으로 기우느냐는 아까 제가 통화 수합 얘기됐지만 중국과 통화 수합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위기 때 중국 위안화 가져다 어디에 쓸 겁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면서 그런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중요한 미국, 일본과 연대를 맺을 거냐, 아니면 우리를 계속 지금 사드 체제 이후에 5년 동안 한한령이라고 그랬어. 우리나라 제품들이 미국, 중국에 잘 못 들어가고 중국에 있는 업체들은 오히려 파산을 직면해가지고 예컨대 롯데백화점 같은 거 한국으로 다 철수하는 이런 상황, 다 철수하는 상황까지 발생하는 하면서 계속 대통령이 방문했는데도 겨우 밥 한 두 끼 먹고 나머지는 대통령이 혼밥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푸대접 받고 있는 중국과 그룹에 들어갈 것이냐는 정말 중대한 시기에 우리 국가의 운명이 결정한 중대한 시기에 있고, 이것은 통상 문제에 있어서 외교 안보 정도, 외교 안보는 물론이고 통상도 엄청 중요하다는 걸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근데 또 문 대통령이 일본의 진심 어린 사죄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서 임기 내 일본 한일 관계 개선되기 어려워질 점. 그러니까 이게 외교 안보 정도 아니고 통상 문제도 어렵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지난 박근혜 대통령 때 어렵사리 일본의 사죄를 받아내면서 일본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화해 재단을 만들었는데 그거 다 문 대통령이 다 전 대통령이 했다고 그래서 다 없애버리고 폐기해버리고 다시 진심 어린 사죄를 강요하니 일본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시진핑 방안에 매달리고 있다. 오직 우리는 시진핑 방안과 북한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시진핑 방안을 통해서 북한 문제를 좀 어떻게 해달라 뭐 이런 얘기겠죠. 답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카드 사용액이 이렇게 12월 1일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건 뭐냐면 카드 사용액이 민간 소비 하나의 바로미터예요. GDP에서 민간 소비가 한 50%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 소비가 이렇게 줄어들면 경기가 회복될 수가 없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부에서 뭐 아까 그림에서 본 것처럼 1분, 2분이 3분위를 중심으로 엄청나게 많은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지만은 그거 가지고는 소비 회복 진작에 미흡합니다. 내가 버는 돈은 있어야만 소비를 하게 되는 거죠. 부동산 쪽에서 주민들이 계속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반발하면서 이게 계속 주택 공급량이 감소하니까 집값은 오르죠. 좀 더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을. 주거복지라는 걸 내세워가지고 문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주거복지를 내세워서 이 105만 가구에 이 공공임대를 공급하겠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3기 신도시를 지정하고 또 여기 공공임대를 60만 가구, 63만 가구 추가해가지고 168만 가구에 공공임대를 공급한다고 하면서 이번에 이사 대책은 핵심은 또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 얘기했습니다. 전부 공공입니다. 아니 우리나라 민간주택 회사들이 얼마나 주택을 잘 짓고 명품 아파트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왜 자꾸 공공이에요? 공공하면서 LH나 SH 엄청 부채가 LH공사는 부채만 해도 130조 넘는 공공기관입니다. 그런 비효율적인 공공기관이 들어앉아서 시행사 역할을 하겠다고 하니 주민들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동의하는 비율이 적을까 봐서 지금은 재건축 재개발하려면 주민들의 4분의 3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3분의 2만 동의하면은 하는데 더 정말 주민들을 놀라게 한 것은 재개발 재건축 시작할 때 하기 전에 토지를 선납해라. LH나 SH에 선납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중에 청산을 하겠다. 그런 얘기고 심지어는 이사 이후에 집을 산 사람은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선정되더라도 입주권 안 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이거 완전히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난리 났어요. 왜냐하면 명백한 사유재산 침해다. 강제로 토지를 선납받아가지고 나중에 입주권도 안 주고 그것도 감정 가격으로 현금 청산한다고 하니까 잘못하면 이 사람들은 오랫도록 재건축이나 재개발 지역에 살면서 집 하나 분양받아 보려고 했다가 보통 집 짓는데 5년에 8년 걸린다고 하니까 나중에 그때 가서 현금 받아가지고 이사 갈 때도 없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참 이게 엄청난 문제들을 지금 이게 밀어붙이는 데 그래서 이 얘기가 또 이제 김연아 의원이 공공주도 공급은 부동산 사회주의다. 군사독재와 똑같다 얘기해서. 사회주의라는 건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이 중심돼서 한다는 거죠. 자본주의는 시장 경제, 민간이 중심되는 거고. 우리가 비록 공산주의, 제 생산을 다 공유하는 단계까지는
아니지만은 완전 사회주의로 가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제금융에서 본다면 위안화 결제 비중이 지금 현재 좀 올랐습니다. 2.4%까지 올랐다고 그러네요. 근데 국제 결제에서 쓰는 거 보면 역시 그 달러가 제일 많습니다. 달러가 지금 38%, 영국 파운드화가 37%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유로화가 37%, 파운드화가 7%, 엔화가 3.4%, 위안화가 2.4%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통화로 할 수 있는 달러 38, 유로 37, 파운드, 엔화가 거의 글로벌 결제에 대부분 사용되고 있고요. 더구나 외환 보유액 같은 거나 이런 것은 달러 비중이 6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세계 외 환전 규모는 달러 비중이 85%. 아직도 달러의 위상이 한 70% 정도는 된다고 봐야 되고, 다만 결제 쪽에서는 이제 그런데 그래서 이것은 이제 위안화가 국제 결제에서의 비중을 국제화시키기 위해서 위안화가 아시아적이라도 패권을 장악하려고, 통화 패권을 장악하려고 지금 디지털 위안화를 만들어야 되고 굉장히 박차를 가고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그래서 더 주목돼야 될 게 이 국제 결제는 스위프트라고 하는 망을 통해서 결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중국에서 디지털 위안화 더불어서 BSN이라고 하는 결제망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BSN이 뭐냐면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인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암호화폐가 거래되는 네트워크를 중국이 한번 장악해 보겠다, 뭐 이런 의도입니다. 노골적으로 그런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데 우리는 별로 그렇게 대응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반가운 뉴스 하나. 미국의 화성 탐사선이 5km를 거의 반년 동안 달려가 가지고 화성에 안착했다는 얘기입니다. 야, 지금 이게 미국만 간 게 아니고 인제 화성에 지금 이렇게 지금 현재 중국도 작년 7월 달에 보냈는데 지금 곧 안착할 거라고, 곧 인제 착륙할 거라고 그러고, UAE도 발사를 작년 7월에 했는데 그는 이제 화성에 착륙은 못하고 아직까지 궤도를 순회할 거다,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거의 머지않아서 화성에 사람이 살 날도 다가올 줄 모르겠습니다. 영화나 소설에서만 보는 건데요. 더 놀라운 것 중에 미국의 민간 기업 테슬라가 화성에 2030년인가 언젠가까지 화성에 사람을 이주시키겠다, 이런 얘기까지 발표했습니다. 테슬라 정말 대단합니다. 인공위성은 우리나라 별로 인공위성을 지금 잘 못 쏘고 있는데 인공위성 1000개를 지금 쏘아 올리겠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낙오될 수만 없다. 우리가 우주 개발을 해오던 데가 카이라고 해서 한국 항공우주공사인데, 문 대통령 집권하자마자 적폐로 몰아서 완전히 한마디로 작살을 내버렸죠. 사실은 카이의 대단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비록 훈련용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카이에서 만든 훈련용 전투기를 인도네시아 수출하는 계약을 했었거든요. 그게 아마 MB 때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그것도 지금 이제 어렵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카이가 저렇게 돼 버리면서. 그런데 무슨 우주선은 언제 영감생생각을 하겠습니까? 자, 또 한 가지는 이제 산업 쪽에서 앞으로는 이제 온라인으로 모든 것이 이동되면서 IT 기업의 경제 권력이 집중되고 있다. 이 온라인을 통해서, 여기에 보면 뭡니까? 온라인. 이게 정말 미국이 대단한 나라가 2007년도에 애플이 스마트폰이라는 걸 내놔. 스마트폰이 모바일에 인터넷이 장착된 거거든요. 그걸 스마트폰이라고 합니다. 모바일에 인터넷이 장착되면 사람의 손 안에 인터넷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시공을 초래해서 인터넷을 가동시킬 수 있게 되면서 드디어 플랫폼 기업들이 탄생을 한 거예요. 아마존 같이. 그냥 플랫폼 하나 가지고 전 세계 어디든지 배송을 하고, 우리나라 쿠팡도 마찬가지죠. 네이버나 카카오, 알리바바 이런 거 전부 금융까지도, 쇼핑은 물론이고 금융까지도 다 하게 되는 이런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런 것을 지금 이제 집중보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말 더욱더 온라인을 중심 베이스 기반으로 한 플랫폼 기업, 또 다른 말로는 빅테크 기업들이 경제계를 장악하게 될 전망입니다. 텍사스와 멕시코에 지금 난리 났습니다. 이 한파 때문에 전기가 이렇게 공급이 안 되고 하면서 완전 공장들이 스톱되고요. 심지어는 이제 배수관이 동파되면서 식수도 공급이 안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나라가 계속 신재생 에너지 풍력이다, 뭐 이렇게 태양광이다, 뭐다 하는데, 결과적으로 기후가 나빠지면 이것이 스톱되면서 실물 경제에 타격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이리 가야 되느냐. 얼마 전에 빌 게이츠도 얘기했는데, 한국은 오히려 탄소 제로로 가기 위해서 오히려 원전 비용을 높여야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잘못하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가다가 우리가 이런 자연재해가 오면은 완전히 우리 경제가 올 스톱될
수 있다는 걸 이번에 보여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교훈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노무래 정권에서 내오는 보고서인데요. 미국 국채가 지금 현재 금리가 10년물이 10.29 빨리 올라갔는데 1.25는 1.29인데 1.5까지 올라가면 미국 증시가 8% 하락할 거라는 보고서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가 증시다, 비트코인이다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한 게 작년 3월 17일 저점이에요. 작년 3월 17일이 어떤 날이냐? 미국 연준에서 양적 완화를 재개한 날입니다. 제로금리를 재개한 날이에요. 근데 이게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간다 하는 것은 연준이 계속 제로금리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스프레드가 차이가 벌어지니까. 결과적으로 미국 금리가 움직이게 되고 정책 금리도 움직이게 되고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도 있고 이래 되면 증시도 떨어지고 암호화폐 가격도 떨어지는 방향으로 반전이 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보고서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속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기술주 중심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보고서 나왔고 비트코인이 어느새 이제 한국에서 6천만 원, 미국에서 5만 2천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러자 K뱅크에 그 암호화폐 거래하는 계좌가 14배나 1월 중에 폭증을 했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 이렇게 되자 중국, 미국 그다음에 한국에서도 계속 채굴이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채굴하는 데는 GPU라고 하는 그래픽 카드가 필요한데 이것도 엄청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그걸 생산하는 업체의 주가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미국 옐런 미 재무장관이 투기성 자산임으로 규제를 해야 된다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옐런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부정한 건 아니에요. 투기성 자산이고 그다음에 이런 해킹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규제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또 묘한 것이 미국은 지금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달러의 국제 결제 비중이 한 30 몇 프로를 되고 있는데 30.8% 정도 되는데 비트코인 지금 현재 미국의 그 버는 통화가 약 5조 달러거든요. 근데 정상적일 때는 2009년 9월 15일 전에는 9천억 달러 정도였어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시총이 약 1조 달러를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사용이 더 늘어나면은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위상에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완전 대체하는 건 아니지만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지난해에 페이스북에서 회원 20억에서 25억 주를 가지고 있는 페이스북이 리브라라고 하는 가상통화 암호화폐를 발행한다고 하자 미국에서 난리가 나고 국회 청문회까지 했던 거예요. 지금 중국도 중앙은행 디지털 위안화를 발행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비트코인의 사용이 자꾸 넓어지면서 미국은 지금 디지털 달러를 발행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국제 통화 질서에서 달러의 위상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될 시기에 도달한 겁니다. 이대로는 계속 갈 수가 없죠. 디지털의 기술의 발전을 대세를 거역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나온 여러 가지 참 복잡 미묘한 그런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역시 주말인데 불구하고 많은 그런 경제 관련 기사는 굉장히 많습니다. 반가운 기사, 예컨대 미국 그 화성 탐사선이 화성에 무사히 안착했다는 그런 보도, 그다음에 모바일 중심으로 한 이 IT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이 앞으로 기업의 대세를 이룰 거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규제가 많고 정부를 더 팽창하고 그다음에 빚을 더 늘려서 막 쓰겠다는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그다음에 노동 쪽에서 더욱더 노동 관계, 노사 관계가 너무 악화돼서 한국 경제가 지금 계속 추락하고 있는데 더욱더 친노조 법안들을 대거 통과시키겠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말 편안하게 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